세상의 모든 지식 언더스탠딩. 자, 또 언더스탠딩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저희의 진행자를 보강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그냥 안승찬 기자가 있어도 큰 문제 없는데 오늘 주제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체를 좀 했습니다. 백종원 기자 고생해 주실 거고요. 오늘 주제는 우리나라가 뭐 선진국이 있는 산업들 다 있는 건 아니지만 선진국에는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참 부족하고 없는 그런 산업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니어 산업, 실버 산업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왜 없나 생각해 보니까 그 동안에는 우리나라에 노인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뭐 어르신들이 오래 살지도 않았고 뭐 그러다 보니 그냥 각자 알아서 하시라 뭐 그렇게 그냥 내팽개쳐 놓은 것 같은데 이제는 어르신들 자체가 많아지고 이제 오래 살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산업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좀 나가야 되는 건지 다른 나라는 어떤지 현황은 어떤지 이런 걸 좀 여쭤보려고 한국 시니어 연구소의 이진열 대표님 예전에 한번 나오셨는데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또 한 번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 1년 만에 나오시나요? 저 근데 3년 됐더라고요. 3년이나 됐어요? 네. 세상에. 제가 3년 전에 나왔을 때는 언더스탠딩이 구독자가 10몇만 명이었습니다. 에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100만이었어요. 제가 혹시나 그때 캡처를 봤는데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랬구나. 네. 그때도 시니어 연구소가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지난 3년간도 많이 성장했죠? 이 3년이 뭐 저희만 힘든 건 아니었고 정말 많은 회사들이 그 경제지가 아니라 사회면에 나올 정도로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시기였잖아요. 스타트업들은 특히. 네. 감사하게도 저희는 그 시간 동안 저희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구조조정도 많이 했고 비핵심 사업을 막 매각하기도 했고요. 그런 되게 M&A도 여러 가지를 했었는데요. 너무 감사한 건 오늘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건 다행히 저희는 흑자 전환을 했고요. 최근에? 네. 그래서 이제 펀딩이 아니더라도 스스로 이제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을 찾아서 그래도 오늘 이 자리에 살아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 이제는 뭐 우리 보고 뭐 마음대로 칭찬하려면 칭찬하고 마음대로 해라. 우리는 우리 길 간다. 그렇다기보다 뭐 그래 다행히도 사회면에는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근데 시청자분들은 그 대표님이 어떤 사업을 주로 하는지 그냥 감은 잡으셔야 될 것 같아서 시니어 산업의 어떤 플랫폼 역할을 하시는 건가요? 그런 건가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저희는 스마일 시니어라는 브랜드이자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고요. 요양기관을 찾는 보호자님들과 요양기관을 연결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일종의 프랜차이즈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양기관계의 프랜차이즈 모델을 하고 있고 스마일 시니어라는 브랜드로 전국에 한 300개 정도 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스마일 시니어? 네네네. 브랜드명은 스마일 시니어입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 거기가 요양원이에요? 요양병원이거나 양로원이에요? 그건 아니고요. 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저희는 제가 요양 서비스라고 해서 집에서 요양보호사님이 집에 오거나 어르신이 유치원 같은 데 가거나 하는 제가 요양기관들을 대상으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이제 요양기관들이 이제 사실은 전국에 한 3만 개나 돼요. 그렇게 많아요?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 댁에 그 요양보호사 보내주는 이른바 파견 업무. 그것도 있고 유치원 같은 공간도 있습니다. 옷이라고 해서. 맞습니다. 그거를 큰 카테고리에서 법적으로는 제가 요양 서비스라고 부르는데요. 그 제가 요양기관이 사실은 3만 개 중에 거의 70% 정도를 차지해요. 그래서 생각하시는 그 요양원보다 고객도 센터 수도 사실은 제가 요양 시장이 훨씬 더 크고 고객도 많이 쓰시고 기관도 더 많습니다. 야, 3만 개면 우리나라 편의점이 한 5만 개 되니까 한 맞습니다. 반도 넘는 거고 약국이 한 2만 개 된다고 그러는데 그거보다 훨씬 많은 거네. 그럼요. 일본은 이미 요양기관이 편의점보다 훨씬 많습니다. 주변에서 잘 그렇게는 못 본 것 같은데 굳이 목 좋은 곳에 자리를 안 잡아도 되니까 여기저기 좀 숨어 있어서 우리 눈에 잘 안 띄나 봐요. 그럴 수도 있고요. 이제 보이실 겁니다. 사실은 생각보다 상가들에 있는데요. 내가 관심이 없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제는 여러분들도 아마 주변의 아파트 단지나 상가에서 보이실 겁니다. 방문요양센터, 주간보호센터 이제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네. 저는 그래서 그걸 이제 요양기관들을 계속 혁신해드리고 교육하고 그들의 매출 증대를 돕는 일종의 약간 팔란티어 같이 저희 갖고 있는 기술 가지고 요양기관들 어떻게 돈 더 많이 벌게 해줄까, 어떻게 디지털 전환 해드릴까, 뭐 어떤 일은 줄여드릴까, 이거를 저희가 기술과 산업으로 가지고 해드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파견 서비스 업체의 본사네요, 본사. 맞습니다. 네. 본사 역할을 그럼 하고 오늘은 있습니다. 바쁘실 텐데 왜 나오셨어요? 이게 제가 3년 전에 이야기를 나눌 때 했던 이야기가 가정들을 여전히 다행히도 잃지 않고 지금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런데 3년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지났잖아요. 근데 그 시간 동안 안타깝게도 뭐가 안 변했냐면 고객들, 그러니까 보호자와 어르신들이 이 요양 서비스를 쓰거나 이 제도에 대해서 인식하는 일련의 과정 중에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인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 시장이 정말 빨리 성장은 하고 있는데 왜 아직도 정의가 안 되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많을까? 정의부터 다시 좀 해보려고 하고요. Definition. 네, 그리고 시장 안에서 어떤 BM들이 지금 있고 그 BM들이 실제로 좋은 그러니까 명과 암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거고 마지막에는 그래서 산업화가 좀 더 되려면 제도적으로나 시장에서 어떻게 잘해야 될까를 뭐 저희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니고요. 시장에 좀 빨리 들어와서 헤딩하고 있는 회사 입장에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돌봄이 필요한 우리나라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서비스에 나라 돈도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맞습니다. 왜 요 모양 요꼴 이따위냐? 네, 뭐 그런 강하지만 네,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뭐 맥락은 얼추 비슷한 맥락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한번 들어보죠. 그러면 배워보죠, 뭐 뭐. 내가 오늘 가서 요 얘기 하고 와야지라고 준비해 오신 내용이 있을 것 같으니까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장표 좀 보면서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크게 세 가지 얘기를 드릴 겁니다. 말씀드린 것좀 정의할 거고요, 분류할 거고, 방향성 얘기를 좀 하나씩 드리려고 합니다. 2024년 12월에요 보도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제 행안부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요. 드디어 우리나라의 인구의 20%가 노인인 초고령 사회를 우리는 2024년 12월 23일 날 넘었습니다. 한 1년 약간 안 됐네요. 그렇습니다. 원래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보도나 이런 걸 보셔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원래는 2025년도쯤 됐을 때 초고령 사회가 올 거라고 예상했는데요. 그것보다 더 빨리 초고령 사회가 온 셈인 거죠. 그런데 더 더 재밌는 게 있어요. 제가 과연 우리나라의 초고령 사회를 언제 진입할 건지를 예측한 가장 빠른 시점의 보도가 뭐가 있을까 좀 찾아봤거든요. 2000년도에 연합뉴스에서 보도한 걸 보니까 2030년쯤 되면 초고령 사회가 될 줄 알았대요. 그때. 근데 실제로는 2024년도에 초고령 사회 진입을 한 거죠. 한 6년 정도 더. 그렇죠. 더 빨리. 네, 그렇죠. 6년은 더 빨리 진입한 거죠. 생각보다 노인들이 오래 살고 생각보다 아기들이 적게 태어나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측이 실패한 거죠. 근데 또 재밌는 게 있는데요.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나라 요양시장은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이 내시는 건강보험료의 일부의 재원, 한 12% 정도의 재원으로 노인장기요양 보험이라는 일종의 약간 건강보험 같은 형제 자매 같은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네, 이름은 노인 장기요양 보험이고요. 이름부터 사실 어렵네요. 네, 근데 급여명세를 잘 보시면요, 건강보험료의 밑에 꼬리표에 장기요양 보험료라는 게 있습니다. 4대 보험 중에 하나 띈다는 거죠. 맞습니다. 건강보험과 연동해서 건강보험료의 한 12% 13% 정도를 재원으로 하고 있고, 그래요. 그걸 이제 혜택을 받으려면 어르신들이 요양 등급이라는 걸 받으셔야 돼요. 근데 그 인정자가 이제 국가예산처에서 2018년도에 예측을 한 거예요. 2025년쯤 되면 100만 명이 될 것 같은데, 그리고 2017년도에는 한 120만 명쯤 되겠다라고 예측했는데요. 실제로는 2022년 10월에 100만 명이 넘었고요. 올해 지금 9월 데이터로는 이미 1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고령화와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지금 예측하고 있는 숫자들은요,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습니다. 다 일찍 오고 있다. 다 일찍 오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은요, 원래도 빨리 늙어가고 있는 나라였어요. 일본에 비해서도 초고령 속도는 한 1.5배 정도 원래 빨랐거든요, 우리가. 근데 그 빠른 나라인데도 더 빨리 늙어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늙어가고 있다는 건 사회적인 표현이고, 이제 저희 비즈니스 하는 입장이니까 우리의 고객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시장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근데 시장이 이렇게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안타까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특히나 오늘도 이 자리에서도 우리가 이런 표현을 많이 쓸 거예요. 실버 산업, 시니어 산업, 이런 얘기 되게 많이 하죠. 근데 되게 이 말을 제가 이상하게 한번 바꿔볼게요. MZ 산업이란 말을 우리가 하나요? 안 하죠. 잘 안 해. 안 하죠, 사실. 유일하게 연령층과 산업을 붙이는 섹터가 이 시니어와 실버입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 도대체 고객이 누군지, 누구를 대상으로 무슨 사업을 하는 건지를 정의가 불가해요. MZ라고 하면, MZ 산업 하면 정의가 불가하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좀 봐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 노인과 관련되어 있는 일종의 연령에 따른 기준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보면 일단 우리나라의 법적 노인의 기준은요 65세예요. 만 65세인데 이게 딱 우리 법에는 노인은 몇 세다라고 적혀 있진 않아요. 네. 노인복지법에 노인에 대한 어떤 복지의 차원에서 그걸 해당하는 사람이 65세라고 적혀 있어요. 네. 근데 그게 실제로 우리가 65세 어른들을 좀 떠올려 보시면 노인 안 같죠. 네. 사실 너무 건강하시죠. 그리고 사실 그분들은 돈도 많고 사실 우리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의 반대축의 끝쪽에 뭐가 있냐면요. 기대 여명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의 일종의 수명인 거죠. 네. 우리나라 평균적인 수명이요. 2023년도 기준으로 83.5세예요. 그러면 실제 노인은 65세에서 83세 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 제가 이거를 좀 바꿔볼게요. 이걸 어린아이로 바꿔보면요. 1살 아이와 18살, 19살을 하나의 산업으로 설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상하죠. 저희 딸이 지금 4살인데요. 저희 딸과 20살 대학생을 같은 산업과 같은 뷰로 본다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렇게 보는 유일한 섹터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저는 시장에서 정의부터 하지 않았다. 우리 고객이 누구냐부터 정의하지 않았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얘기를 꼭 한번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여기서 전 중요한 되게 본질적인 얘기를 하나 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노인이라고 부르면 이걸 늙은 노자에 사람이 인자잖아요. 네. 그럼 늙은 사람이라는 건데 늙은 사람이란 뭐냐?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늙은 사람이라고 하면 기능 저하가 온 사람을 얘기하죠. 어떤 특정 기능이 저하돼서 저하된 기능을 안고 살아가는 것을 늙은 것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죠. 네. 그러면 늙은 건 언제냐? 우리가 노인이 된 65세 말고 진짜 늙은 건 언제부터 늙냐 네. 보니까 WHO에서요. 건강 수명이라는 걸 체크해요. 네. 우리나라 가장 최근 데이터는 2021년도 데이터인데 건강 수명이 72.5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65세에서 72.5세는요 건강한 법적으로만 노인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72.5세부터 기대 여명인 83.5세가 진짜 기능 저하가 온 어느 시점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건강하지 않아야 노인이라는 거죠. 사실상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아파야만 노인이다. 네. 실제로는 아프지 않더라도 아프다는 정의보다는 뭔가 기능의 저하가 있는 시점부터 노인이라고 본다면 네. 이 건강 수명은 어느 곳이든 기능 저하가 있는 시점을 체크하거든요. 결국 이게 훨씬 더 중요한 데이터다. 그러면 저희는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요양 시장의 타겟은 75세부터 83세 이 10년간의 요양을 받아야 되는, 그리고 그 요양의 정의도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능 저하를 보조하는 게 필요한 분들이 실제 우리 타겟이다. 이렇게 저희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요양을 정의해 놓고 나면요. 항상 헷갈리는 내용이 있어요. 바로 요양과 간병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요양, 간병 그렇게 구분하지 않고 보통 얘기해요. 네. 그런데 이 법적으로 노인장기요양법에 따라 요양은요. 일상생활이 중요해요. 이분이 집에서 일상생활을 못하는 게 요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보조하는 걸. 네. 근데 간병은 병을 간호하는 거잖아요. 네. 자, 이거를 제가 이 정의 말고 장면으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요양은 어느 장면에서 일어나냐면요. 집에서 일어납니다. 네. 내가 일상생활은 집에서 하니까요. 근데 간병은 어디서 하냐? 대부분 병원에서 하죠. 네. 그래서 요양은 보통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기능 저하를 하는 무언가를 뜻하고요. 간병은 병원에서 병을 다스리기 위해 뭔가 하는 행위들을 뜻합니다. 네. 이렇게 정의를 해놔야 실제로 노인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는 기능 저하가 있는 분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이란 결국은 일상생활에서 이들이 부족한 기능을 보조하는 서비스, 제품, 주거, 먹거리 혹은 무언가라고 정의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정의가 사실은 원래 됐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정의를 먼저 한번 해봤고요. 자, 그런데 이 요양과 간병을 좀 구분하면서 얘기할 때 그럼 요양은 도대체 아까 말한 그 법에 따라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걸 배경으로 설명드리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아까 말씀드린 건 장기요양보험법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건강보험의 형제자매 같은 제도고 이거 핵심은 민간에서 다 해요.
마치 병원과 같아요. 병원도 민간이잖아요. 그렇죠. 네. 병원 의사 선생님이 부자가 되시죠. 그러나 수가를 받죠. 본인 부담금을 우리는 내고 예. 똑같습니다. 요양도 민간에서 합니다. 수가를 민간기관이 받고요. 민간기관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르신들은 요양 등급을 받아야 되는데 그분들이 우리나라 지금 120만 명 정도 있고요. 전체 시장 수가 규모가 14조 원 정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내시는 건강보험료에 14조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1년에 14조 원이 1년에 14조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 제도에 따라 어르신들이 요양 서비스, 그러니까 사람으로도 케어를 받을 수 있고요. 제품으로도 케어를 받을 수 있는데 사람으로 케어하는 것도 돈이 월에 160만 원 한도. 집에 사람이 올 수 있어. 사람이 올 수도 있고 내가 갈 수도 있고. 네. 제품으로 케어하는 건 연에 160만 원. 이렇게 까지. 네, 한도액이 정해지고요. 제품 뭐 휠체어라든가. 맞습니다. 뭐 전동 침대 이런 것들인 거죠. 여기서 나는 15%만 내면 돼요. 싸네요. 싸죠. 부자도 15%만 내면 됩니다. 그건 좀 그렇다. 차상위로 갈수록 0%로 줄어드는 완전한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간병과 요양은요. 이렇게 요양은 이런 제도권을 기반으로 한다면 간병은요. 제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하시는 간병인 분들도 라이센스가 없어요. 네. 그냥 아무나 스스로를 간병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요양보호사님은 국가 자격증 보유자예요. 그러니까 라이센스를 취득한 사람이 일을 하는 거예요. 요양은 예. 근데 제공하는 민간 업자도요. 간병인 업체는 그냥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인력 파견 업체. 어찌 보면 그게 더 중증 노인을 돌보는 건데도 불구하고. 맞습니다. 요양은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가 정한 인가를 받은 요양기관만 할 수 있어요. 근데 왜 간병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내팽겨쳐져 있어요? 근데 반대입니다. 간병은 병원의 재원 기간이 짧아요. 사실 예. 우리가 중증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8일밖에 안 머뭅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먼저고요. 그 다음이 일상인 거죠. 그다음 맨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 가시는 구조다 보니까 네. 실제로는 이 간병 서비스는 매우 짧은 시간에 쓰는 서비스입니다. 아, 병원에서 침대에 있을 때만 받는 거니까. 그러고 일상으로 돌아오실 때는 이 요양을 받으시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라이센스 유무의 차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요양센터가 케어하는 모든 근로자는 다 4대 보험 가입한 근로자예요. 간병인은 그냥 플랫폼 노동자 같은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근본적인 좀 차이가 있는 시장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큰 틀에서 정의를 해본 거죠. 진짜 노인은 누굴까? 이 72세부터 83세 예. 그리고 그 안에 요양과 간병 이런 차이가 있구나를 봤다면 이제는 이 요양 시장이라고 부르는 이 10년간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업은 크게 어떻게 분류되어 있는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총 5가지 분류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내가 직접 요양기관을 다 소유하고 다 책임지는 직영 모델입니다. 근데 저희는 직영 모델을 하다가 저희는 직영을 다 매각하고 직영을 전혀 일절 안 하고 있고요. 그 다음은 간병인을 매칭하는 플랫폼, 그 다음에 어르신들 제품을 유통하는 복지연구 유통,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B2B 솔루션, 마지막에는 어르신들의 주거를 만드는 시니어 하우징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 복지연구 유통과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한 솔루션 2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인 거고요. 하나씩 볼게요. 일단 직영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모델은요. 네. 크게 보통 3가지의 기관을 운영해요. 보통 아까 복잡하네요. 말씀드린 방문요양센터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예. 이건 뭐냐면 어르신 댁에 요양보호사 가는 겁니다. 가는 거. 네, 예. 가는 거. 사람이 집으로 가는 거. 예. 그거를 관할하는 센터가 방문요양센터입니다. 예. 그리고 어르신들이 아침 저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게 데이케어 센터, 주간보호센터입니다. 그거는 본 것 같아요. 이게 예. 이제 어르신들 유치원이라고 불리는 곳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요양원이 있습니다. 예. 이거를 직접 소유하고 관리하는 형태의 모델이 직영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모델이에요. 이건 매출도 다 내가 찍고요. 다 내가 월급 주고 내가 이익과 책임을 지는 모델입니다. 근데 이건 일본에 그냥 똑같은 모델이 있어요. 이걸 보고 다 같이 하고 있는 건데요. 대표적으로 뭐 니치이약관, 츠쿠이홀딩스, 베네스홀딩스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예. 대부분 매출은 니치이약관은 약 1.4조 원 정도, 요양 매출은 1.4조 원 정도 되고요. 츠쿠이홀딩스는 약 한 8천억에서 9천억 정도 매출이 됩니다. 근데 이 회사들의 특징이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영업이익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다 고용해서 사람을 직접
핸들링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한 자릿수의 영업이익률을 가져요. 네. 그리고 니치약관과 치쿠이홀딩스는 PE에 매각이 됐거든요. 실제로 치쿠이홀딩스는 MBK가 인수했습니다. 네. 둘 다 약간 매출의 1배수 정도에 매각이 됐어요. 그러면 결국 이 회사들은 매출의 1배수 정도에 매각이 됐고 열심히 돈을 벌어서 한 3%에서 2% 정도 되는 요 안팎의 영업이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형태의 회사들인 겁니다. 네. 이 회사들의 이런 비즈니스 모델에 굉장히 큰 장점이 있어요. 매출을 볼륨을 키우기가 쉬워요. 왜냐하면 실제로요. 제가 가장 많은 사업자가 있고 가장 많은 어르신들이 쓰는 방문 요양을 좀 가져와 봤는데 어르신 한 분을 계약하잖아요. 네. 그러면 한 달에 매출이 한 100만 원 생깁니다. 그리고 100만 원 중에 인건비를 86.6만 원 쓰고요. 13.4만 원이 매출 총이익인데 나머지는 들어갈 원가가 없어요. 그리고 보통 어르신들이 한 18개월 정도 서비스 쓰시다가 돌아가시거나 입소하시거든요. 요양원 같은 곳에. 그러면 기대 매출이요. 고객 한 명당 1,800만 원이나 돼요. 그리고 총 매출 총이익도 거의 240만 원 정도가 됩니다. 한 어르신을 계약했을 때. 계약하면 요양보호사를 앞으로 보내주기만 하면 되니까 그거야 뭐 내가 큰 신경 쓸 거 아니고. 맞습니다. 중간에서 마진이 저 정도 남는다. 네, 행정 업무만 잘하고 관리만 잘하면 되는 사업인 거죠. 그 매달 그냥 나라에서 돈 주는 거 받으면 되니까. 따박따박 나라에서 돈 받고 그 댁에서 받고 이렇게 돌아가는 아주 장점이 있는 사업인 거죠. 예. 자, 근데 이게 돈의 흐름을 한번 보면요. 공단에서 85%를 주고 댁에서 15%를 받은 다음에 100%가 됐죠. 네. 그 중에 86.6%를 인건비로 지불하는데 예. 아까 인건비가 100% 4대 보험을 가입한 근로자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돈은 100 받아서 86.6 주고 13.4로 남는 네. 이런 구조예요. 근데 이걸 매출을 키우기 좋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기가 막힌 매직이 있습니다. 뭐냐면 여기는 어르신과 요양보호사가 다른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건 보호자와 요양보호사가 같은 사람인 경우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요양보호사를 따서 네. 센터랑 근로계약도 맺고 고객으로도 계약을 맺는 가족요양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 내가 모실게. 배워서 모실래.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공단에서 한 회에 60분에 24,500원 80원 정도를 받아요. 시간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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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시급은 내 마음이잖아요. 그러면 한 3만 원 주는 거예요. 그럼 영마진이잖아요. 근데 이걸 무한히 늘리면요. 매출이 1,000억도 나옵니다. 영마진이라도. 그런데 그래서 정말 많은 시니어 회사들이 스타트업들이 직영을 하는 회사들의 매출을 막 파보면요. 원가율이 90%를 육박하는 굉장히 기이한 영상을 보여요. 대체로 이런 형태로 매출을 키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거죠. 매출은 크지만 결국은 비용이 더 드는 개념이라는 말씀이죠. 그럴 수 있는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이걸 적절한 수준으로 케어한다면 니치약관이나 치쿠이처럼 3에서 4% 정도의 영업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모델은 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저게 뭐 왜 문제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전혀 없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들 딸이 요양보호사 따서 네. 우리 부모님 모시겠다는데 네. 나라에서 저렇게 돈을 안 주면 돈 많은 집 아니면 못 하잖아요. 나는 어차피 회사 다녀야 되거나 그러면. 그렇죠. 근데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요? 그 고객 입장에서 너무 좋은 서비스입니다. 근데 기관이 매출을 찍고 급여를 주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쿠션 먹고 들어가요. 쿠션을 먹고 들어가는 매출을 키우기 되게 좋은 BM이라는 게 이들의 장점이에요. 자, 근데 이거를 제가 뒤집어 볼게요. 법에요. 매출 총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가격이 정해져 있어요. 가격표가. 가격. 예. 모든 기관이 어떤 돈을 내가 뭐 판관비를 얼마를 투입하든 예. 가격은 같습니다. 집집마다 그 집과 국가로부터 받는 돈은 마찬가지다. 다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매출 원가인 요양보호사 인건비도요. 86.6% 밑으로 내려간 불법입니다. 네. 더 줄 수는 있지만. 더 줄 수는 있지만 원가도 통제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모두가 공통적으로 똑같잖아요, 가격이. 그런데 서비스 내용도요. 똑같아야 합니다. 그렇긴 하죠. 네. 그리고 내가 가격을 깎아주거나 뭐 이렇게 뭐 하나 더 껴주잖아요. 뭐 저희는 솔로인을 껴줬어요. 그러면 바로 불법입니다. 유인할성 행위가 불법입니다. 아, 뭔가 이걸 더 챙겨드릴게요는 안 된다는 거예요. 가격을 깎아주는 것도 안 됩니다. 더 뭐 챙겨드리는 것도 안 되고. 가격을 더 받는 것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프로모션이 통제되어 있습니다. 그러네. 그리고 100% 직고용을 하기 때문에
회사마다 막 근로자가 500명, 1000명이 되는 회사들이 있어요. 그 요양보호사를 고용시켜서 파견하려면 네, 100% 고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소개비만 받으면 안 되고. 네, 그거는 그런 식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리스크와 제약을 갖고 있는 사업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요양보호사로 직원을 뽑아놨는데 네. 일자리를 못 구하면 즉 이분은 어느 집에 보내야 될지 신청이 없네 이 동네에 네. 라고 하면 월급은 월급대로 나가고 매출은 없는 이 상황이 오는 거예요? 그건 아닙니다. 시급제 근로계약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일이 있을 때 시급제 근로계약을 하는, 굳이 따지면 약간 이렇게 우리가 아르바이트 같은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가 아르바이트를 월급제로 채용을 하지 않고 시급제로 채용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런 형태로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대보험을 가입하는 근로자인 거죠. 그러면 요양보호사님은 센터에서 일단은 등록해놓고 가시고요. 네. 그 할머니 할아버지 중에 필요하신 분이 있으시면 연결해 드리는데 그때 연결을 해드리면 우리가 그때부터 급여를 드릴게요. 시간당 얼마씩. 맞습니다. 그 대신 가서 돈을 더 받아오시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서 마진을 남깁니다. 그 얘기네.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공단과 댁에서 100%를 받아서 이 일이 발생됐을 때 요양보호사에게 86.6%를 인건비로 지급해주는, 그리고 남는 마진으로 사실은 사업을 해야 되는. 구조는 이해가 되는데 굳이 왜 정규직으로 사대보험을 그럼 이 센터에서 지급하라고 할까? 그 취지가 야, 그 요양보호사가 그럼 여기저기 뜨내기처럼 다니고 그러면 되냐? 안정적인 직업이 돼야지 라는 차원이라면 고정급을 주라고 하든가. 그것도 아니고 일 있을 때만 중간에 시간급으로 사실상 소개비 이제 받는 개념인데 센터가 그게 결국 본질적으로 그건데 왜 법은 그렇게 만들어서 괜히 사대보험 부담만 주죠? 어차피 이제 이 부분을 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 기관이 사실은 파견을 하고 피만 받는 형태가 아닙니다. 일단 어르신댁과 요양보호사님들 간에 이 케어는 이루어지지만 실제로 케어가 이루어지지 않는 시간에 네. 시설장이 상근을 하고 있으면서 부르면 가거나 그들의 위험 상황이 있을 때 가거나 그 집의 실질적인 보호자 역할을 다 해요. 내 직원 보냈다고 생각해야 된다. 실제로 내 직원을 보낸 겁니다. 그래서 센터장님들이 지역 안에서 내가 어르신들에게 오늘 서비스 들어가는 날이 아닌데 어르신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된대요. 보호자가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 그냥 뛰어가셔야 돼요. 법에 24시간 위험 상황을 위해 대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고객은 우리 직원이 가서 케어하지 않더라도. 네, 맞습니다. 그런 어르신과 요양보호사에 대한 관리도 기본적으로 해요. 또 하나는 이 산업이 어려운 이유가 제도적으로 수가 청구를 해야 되는데 알아야 하는 행정 업무와 고시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요양보호사님들이 개인으로 할 수는 없다. 개인은 제도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무조건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는 것처럼 요양기관이 있고 요양보호사가 있는 체계인 거죠. 네. 그런데 이게 너무 이 지경을 하는 거의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는 다른 게 아니라요. 이거예요. 수가 청구를 뭔가 잘못하거나 의도치 않게 뭔가 못하잖아요. 제대로. 그러면 공단이 돈을 뺏어갑니다. 실제로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요양기관 한 곳이 한 번 조사에 34억을 환수당한 적이 있었어요. 2년 전 얘기입니다. 뭐 때문에 그랬어요? 한번 예를 들어봐줘요. 이제 예를 들면 인력을 강제로 배치해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시설에 따라서. 예를 들면 요양보호사가 요양원에서 빨래를 하면 안 돼요. 이거를 반드시 요양보호사 일만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을 하는 특정 직종이 따로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배치돼 가지고 그분들이 업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뭔가 미비했거나 혹은 배치하는 인력이 다른 업무를 했거나 배치하는 인력이 뭐 국가 그 고시에 맞지 않았거나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게 실수인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배치라고 하는 건 그럼 진짜 요양보호만 하러 보내는 분이 있고 네네네. 가서 빨래하고 밥 해주는 분도 있고 해주시는 임무가 달라요? 이게 이제 제가 배치를 말씀드린 기관은 요양원을 얘기한 거긴 해요. 여긴 네. 요양원이거든요. 예. 요양원 우리 다 같이 살잖아요. 그러면 요양원은 파견업이 아니니까 여기는 이제 상근직 요양보호사, 간호사, 있겠죠. 무슨 뭐 조리원 이런 분들이 막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몇 대 몇으로 배치가 돼 있어야 돼요. 조리사 몇 명에 청소하는 분은 몇 명에 맞습니다. 네. 요양보호하는 분 몇 명에 그리고 각자의 임무가 있다는 거죠. 각자 임무가 있죠. 네. 근데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청소할 땐 같이 도와주고 또 뭐 맞습니다. 돌볼 땐 또 같이 돌보고 그러겠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잡히고 서로에 걸리다 보면은 수가 체계에서 점수가 점점 떨어지고 그러면 환수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당신 일만 하라는 게 규정이에요? 근데 그게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서 원래 필수적이긴 합니다.
요양보호사님이 어르신을 보고 있었어야 되는데 나와서 청소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런 식의 법의 취지예요. 예를 들면 방문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인지 기능 저하가 있는 어르신들은 인지 프로그램을 60분 이상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집에 가서. 근데 60분 미만으로 하면 환수하는 거예요, 공단이. 그런 식으로 나름의 룰북이 있는 거예요. 그 룰북을 따르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지. 그분이 스스로 거부하실 수도 있고 노인분들이.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관리하고 청구하고 이런 걸 틀을 만들어가는 게 이 요양기관의 역할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 요양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모델은 매출 볼륨을 키울 수 있고 고객 한 명만 후킹해도 큰 돈을 벌 수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쭉 나가다 보면 이익률이 낮은 편이고 일본의 케이스를 봤을 때 이렇게 이 직고용도 해야 되고 프로모션도 못하고 이런 숫자들이 통제되어 있는 환경과 이렇게 환수당할 수 있는 리스크가 있다는 명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 회사 중에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 중에 그 다체 공시되어 있는 회사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자료를 좀 가져와 봤는데요. 실제 숫자를 보면요, 딱 드러나요. 매출은 이제 연결로 한 820억 정도를 했는데요. 매출 원가율이 93%입니다. 이 매출 원가가 전부 다 요양보호사 인건비예요. 그러니까 매출 원가가 굉장히 높은 편인 거죠. 네. 그럼 니치 약관처럼 되려면 이 회사는 판관비나 다른 비용이 실제로 한 4% 정도밖에 안 돼야 돼요. 그러나 보시면 판관비는 거의 190억 정도죠. 네. 실제로는 판관비가 매출의 20%가 넘어요. 결국은 이 형태로는 실질적으로 이익이 안 나는 회사인 거죠. 그런데 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어떤 가설을 갖고 있냐면 직영을 키워서 어르신들이 많아지면 이분들에게 필요한 소모품 같은 건 다 우리가 할 거야. 근데 그 매출도 있어요. 상품 매출이 있는데 상품 매출이 12억 정도였는데 사실 역으로 줄었습니다. 근데 상품 매출에 대한 원가도 거의 70% 정도 육박해요. 그러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모델은 현재 딱 이 숫자만 봤을 때 명감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완벽히 니치 약관 같은 회사처럼 그러니까 판관비를 통제해서 3% 4%의 마진을 돌리는 체계가 아직은 조금 완성되기 전에 모델에 가깝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판관비는 그럼 뭐 홍보비나 마케팅비예요? 이제 본사 인력. 네. 그러니까 요양병원사 급여를 제외한 다른 인건비. 다른 인건비 전체. 본사 전기료 뭐 이런 걸 텐데 해보면 규모의 경제도 작동을 안 합니까? 즉 한 명 두 명 더 이제 노인들 받는 게 늘어날수록 고정비도 같이 늘어나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암담한 거고. 아니야, 뭐 한 150명만 모으면 되는데 우리가 아직 80명밖에 없어서 적자야. 이런 건지. 이 비용은 저는 이렇게 보더라고요. 저희도 직영을 직접 운영을 했었으니까. 그 비용은요, 아까 리스크 해칭하는 거 있죠. 수거 환수 청구를 못하면 환수당하는 거. 그 해칭을 하기 위해 본사 인력이 많아져요. 체크하고 서류 작업해야 되니까. 서류 작업하고 체크하고 감시하고 교육하고 검증 재검증. 결국은 이걸 3% 4% 정도의 마진이 남더라도 이게 규모를 만들었던 니치 약관 같은 회사들의 노하우가 있었던 건데 이 회사들은 1970년도에 창업하신 분들이세요. 이 사업을 거의 수십 년 하신 분들입니다. 그분들은 어떻게 달라요? 거기는 사실은 규모의 경제를 이뤘다기보다는 그러니까 M&A들을 많이 했어요. 국가 주도로. 그래서 본사는 그대로인데 계속 망하거나 말 안 듣는 센터들이 망하는 것들을 국가의 중심으로 한두 개 회사에 모았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 거쳐서 1조 의 정도의 매출을 만든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사업일 수 있습니다. 규모의 경제도 필요하고. 네, 맞습니다. 그렇게 첫 번째는 직영을 운영하는 모델. 직접 우리가 다 할 거야. 모델이었다면 두 번째는 아까 우리가 본 간병인. 여기는 100% 플랫폼이거든요. 간병인도 그냥 사대보험 없이 일하실 수 있고 플랫폼도 피를 받습니다. 연결해주고 끝. 근데 여기는 원래 여기 사진 한번 보시면 이 종이가 뭐냐면요. 아마 대학병원에 입원해 보신 분들을 받아보셨을 거예요. 입원을 딱 하면요. 간병인 이용하는 종이를 하나 줍니다. 제가 가린 여기가 뭐냐면 간병인 업체들 전화번호가 적혀 있어요. 병원에 이미 간병인 업체들 5군데 정도 계약이 돼 있는 겁니다. 이걸 앱으로 바꾼 거예요. 이 회사들은 그 완전 플랫폼이 하던 일인 거죠. 여기 장점은요, 법의 제약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인력 파견업인 거예요. 우리가 앞에 얘기한 무슨 뭐 가격 테이블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봄의 좀 시작점에 가까워요. 병을 먼저 얻고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 있다가 간병을 끝내고 집으로 와서 요양을 하다가 요양원에 가는 구조다 보니까 이 뒷단의 몸이 아프기 앞단을 접종할 수 있어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또 하나는 돌봄 영역을, 그래서 이분들은 보통은 아기 돌봄, 뭐
산후도우미 이렇게 돌봄의 영역을 확장하세요. 그런 식으로 확장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근데 단점은 간병인 시장은 3천억밖에 안 돼요. 1년에. 아직 추산도 안 되는 시장. 다 현금으로 주고받거든요. 아마 이거 지급해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맞아요. 다 현금 주는 시장이라서 추산도 안 되는 시장이었는데 간병의 체계에 대해서 국가가 조사를 하다가 알게 된 거야. 3천억 정도 규모구나. 시장이 너무 작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이거 5개 준다 그랬잖아요. 이 카르텔에 들어가는 게 또 일입니다. 병원 원장님한테 소개비 내줘야 저 리스트 안에 들어간다. 그럴 수 있죠. 소개비만이 아닐 수도 있겠죠. 엄청 오래된 인간관계일 수도 있죠. 근데 되게 저는 좀 궁금한 게 네. 요양 쪽은 저렇게 엄격하게 한다고 하면서 네. 여기는 왜 이렇게 성기게? 여기는 병원의 현장의 가장 핵심은 의료에서 어차피 하잖아요. 네. 의료가 체계를 다 만들어져 있잖아요. 네. 간병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거라고 생각하는군요. 간병은 보조인 거죠. 근데 간병도 이제 국가가 그러니까 책임지겠다는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도화가 될 수 있어요. 최근에 기사가 많이 나왔어요. 그런데 현재는 아니다. 현재는 제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을 좀 갖고 있고요. 네. 그 다음은 어르신들을 제품으로 케어하는 복지용구라고 하는 카테고리가 있어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복지용구라고 이제 법적 용어입니다. 복지용구라고 부르고요. 우리가 어르신들 요양 등급을 딱 받잖아요. 그러면 공단에서 이런 책자를 하나 줘요. 이 저희 회사 건데요, 제품이. 책자 안에는요, 마치 우리가 치료제를 팔려면 치료제를 수가를 등록해서 그러니까 인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 그것처럼 제품도 인가를 받는 겁니다. 인가된 제품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제품들이 대체적으로 전동 침대, 휠체어, 디귿자 보행기, 뭐 안전 손잡이, 목욕 의자 같은 집에서 기능 보조를 해야 되는 안경 같은 것들이에요. 내가 거동이 불편하니까 전동 침대 써서 일어나야지. 이런 식의 기능을 제품으로 보조하는 것들입니다. 예. 이 시장은요, 장점은 수요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어르신들한테 매년마다 160만 원 한도를 줘요. 자, 이제 쓰세요 하는 거 매년마다. 그러니까 수요는 계속 안정적으로 있는 거예요. 예. 매년 새로 생기고. 그 다음에 일본을 보면요, 이 오른쪽이 일본 케이스인데 전체 요양 시장 중에 고객이 어떤 서비스를 제일 많이 쓰냐? 일본은 1등이 압도적으로 복지용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못 구하거든요. 사람을 못 구하니까 제품이라도 써야 되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근데 한국은 방문 요양이 더 많네. 지금은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사람이 절벽이 있어요. 요양보호사가 부족해요. 그래요? 요양보호사의 평균 연령이 65세가 넘습니다. 그리고 2024년부터 꺾이기 시작해서 줄고 있어요. 네. 그 결국은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한국도. 퍼센티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을 못 구하기 집집마다 지금 요양보호사가 가는 건 되게 사치다. 다른 나라 보면. 네. 요즘도 그럼 환자 어르신들이 많고 네. 요양보호사가 적어요? 지금은 묘하게 딱 맞아요. 그럼 지역별로는 넘치는 데도 있고 모자란 데도 있고 그렇겠네요. 맞습니다. 네. 지역별로. 어디는 요양보호사를 못 구하고, 네. 어디는 어르신을 못 구하고. 맞습니다. 네. 보통은 어디가 어떻게 비어요? 이제 수도권은요, 둘 다 많은데 어르신이, 그러니까 요양보호사가 좀 더 구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님들 일을 안 하면 그만이거든요. 시급제 근로하시는 분들이니까 돈이 1순위가 아닌 거예요. 어차피 큰 돈도 아니고. 내가 어차피 손녀 등하원하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에 한 분 케어할래요?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조건이 안 맞으면 그냥 안 해버리는 거예요. 아, 하루에 2시간만 하면 안 된다고? 그럼 나 안 해. 안 해, 나 안 할래. 이럴 수 있는데 지방은 어르신들이 많고 요양보호사도 많은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일을 뭔가 고르는 느낌보다 지역에 따라 요양보호사가 아예 없는 경우가 있어요. 어르신만 살고. 아예 너무 인구가 줄거나 그래서. 맞습니다. 그렇게 불균형인 곳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렇게 결국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일본처럼. 그렇겠네. 이게 여기에 가장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전동 침대 저희가 렌탈을 하면요, 기본적으로 평균 30만 원치는 더 갖고 오라고 하세요. 온 김에 안전 손잡이 좀 달아줘. 온 김에 디귿자 보행기도 갖고 와줘. 온 김에 시트도 갖다 줘. 우리 어머니가 혹시나 요실금이 있을 수 있으니까. 어차피 나라에서 주는 돈이니까. 갖고 온 김에 다 갖고 와줘. 그래서 인접 제품으로의 확장이 용이에요, 이 사업은. 어차피 내 돈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런가 봐요.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 산업의 또 단점은요, 아직은 시장이 4천억밖에 안 돼요. 시장이 작아요. 용품 장구도 많지도 않고 예산도 많지도 않고. 그리고 아직은 규제의 문턱이 높습니다. 일본은요, 매달마다 새로운 제품 심사를 해요. 그리고 야, 경쟁해. 너랑 경쟁해. 가격도 너네들이 알아서 해. 그래. 근데 한국은요, 가격부터 제품을 1년에 딱 2번 공단이 꼼꼼하게 체크해요.
가격도 공단이 다 심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제품 자체가 규제를 문턱을 못 넘어요. 그 문턱을 못 넘으니까 제품이 다양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죠? 왜? 이걸 너무 과거의 역사에서 너무 많은 분들이 이걸 해먹으셔가지고 이제 국가도 이상한 제품을 넣으면 안 된다. 국가의 세금이 나가는 거니까 엄격하게 해야 된다. 가려야 된다. 아니 해먹는 걸 막으려면 자유 경쟁을 시키면 요즘 쿠팡에서 누가 해먹습니까? 자유 경쟁인데. 그게 일본의 제도의 기준이라면. 근데 왜 우리도 그렇게 못 해먹지? 오히려 반대가 더 공무원이 따지면 공무원이랑 친한 업체가 들어가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일 것 같아요. 앞으로 한국도 일본처럼 아니, 미래가 아니라 그렇게 하라고 왜 감사원에서는 안 하죠? 네, 이 방송을 보고 꼭 그렇게 해주셨어요. 아무튼 현재는 그런 문턱이 있어요. 치열한 경쟁이 더 깨끗해지는 길이 저희는 그렇다고 봅니다. 아니 어디나 그렇지 그걸 공무원이 심사를 안 하면서 문은 닫아놓으니까 이상한 업체가 들어오는 거지. 맞습니다. 심사는 안 하더라도 문을 다 열어놓으면 그 심사를 소비자들이 하고 댓글이 하는 건데. 맞습니다. 왜 문을 안 열어놓고 본인들이 해요? 굳이를 찾자면 혹시라도 경쟁하는 과정에서 뭐 저까지만 좀 나쁜 회사도 들어올 수는 있겠죠 가끔씩. 그럼 그 욕 먹기 싫다. 왜 그거를 관리 안 하냐고 또 욕할까봐? 그건 아니고요. 공단은 이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세요. 저희 건강보험공단에 계속 컨설팅도 했었고 저희가 그걸 하고 있는데 공단 명확하게 인식하고 계세요. 정책의 방향입니다. 이제 좀 더 문턱을 낮춰주고 시장 경쟁을 만들어 가겠다. 근데 사실 그거 더 문제가 있어요. 고객이 소비력이 아직은 별로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65세가 80대 후반의 어머니를 모십니다. 그러니까 80대 후반 어머니는 여전히 소비력이 적은 노인이에요. 예. 이 65세 베이비 부머들이 아까 우리가 본 72.5세를 통과해서 내 돈을 내기 시작하면 이 시장은 달라질 겁니다. 근데 지금은 어르신들이 국가가 숫가를 주는 거 위주로만 쓰는 소비력이 약한 문제가 더 커요. 그러니까 업체도 잘 안 생긴다는. 맞습니다. 시장이 너무 작은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나 앞으로의 미래다. 이거는 커질 수밖에 없다. 사람을 못 구하니까. 이게 이게 그 축이었다면요. 예. 여기도 다트에 공시되는 회사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갖고 와봤는데요. 매출은 한 1,000억 정도 하세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매출 원가가요. 커머스 회사인데 88%입니다. 이게 다 국가가 원가를 통제하고 있고 이 회사는 사실 도매를 하거든요. 소매가 아니에요. 중간 유통만 하세요. 그러니까 마진이 좀 작은 그런 여기도 보면 판관비가 거의 250억 정도로 사실 아직은 좀 되게 무거운 그러니까 이익이 안 나는 비슷한 상황을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런 성향을 갖고 있는 원가는 너무 높은데 판관비도 굉장히 높은 이런 구조 거의 100억 넘게 적자를 보고 있는 회사다 이렇게 지금 있는 상태다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 다음은 이제는 B2B인데요. 저희가 하고 있는 영역인데 요양기관들이 한 3만 개쯤 되고 일본은 요양기관이 30만 개나 되거든요. 그들을 대상으로 뭐 소프트웨어 그다음 저희 같은 브랜드나 교육 컨설팅 그리고 구인구직 같은 B2B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일본을 보면요. 일본은 한국보다 요양시장이 딱 10배 정도 일본이 더 커요. 네. 기관 수도 딱 10배만큼 많습니다. 그럼 n분의 1을 하면 비슷하죠. 기관당은 돈을 버는 게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런데 일본과 한국이 되게 묘한 게요. 중소형 개인 사업자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미래라고 얘기하는데 일본의 현재가 85%예요. 중소형 개인 사업자가. 한국은 88%고요. 그러니까 일본에는 어떤 기업이 있냐면 이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B2B 사업만 하는 상장사가 있고요. 여기가 연매출 SMS 하는 회사인데 여기는 뭐 구인구직, 브랜드, 컨설팅, 교육, 파이낸스 이런 거 다 하고 있어요. 스마일시니어가 저런 회사잖아요 지금. 저희가 이 회사가 저희 롤모델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연매출이 한 5천억 정도 하시고 아까 그 직접 하는 회사들보다 매출은 작아요. 대신 여기는 영업이익률이 15%가 넘습니다. 그러겠지. 여기는 당연히 B2B 소프트웨어를 하니까요. 저희는 그래서 이런 회사들을 조금 롤모델로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게 장점은 내가 케어를 안 하니까 노무나 사고는 나의 책임이 없습니다. 직영은 어르신이 넘어져 다치잖아요. 대표 책임입니다. 혹여나 노인 학대가 일어났다. 그럼 형사처벌 받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이 B2B에서 전혀 없죠. 그리고 일본 사례도 그렇지만 한국도 안정적으로 BM을 깔아갈 수 있어요. 요양기관들은 계속 필요한 것들이 생기니까 제도도 계속 바뀌지 고시는 어렵지 누가 가르쳐줘야 되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저희가. 일본의 성공 사례가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또 단점은
아까 우리가 요양기관당 매출은 일본과 한국이 비슷하다고 봤어요. 근데 일본은요, 소프트웨어의 평균 단가가 한 기관당 30만 원이 넘어요. 근데 한국은 3만 원밖에 안 됩니다. 소프트웨어만 보면. 저희는 이걸 패키지로 그래서 조금 더 객단가를 높이고 있는데 이 단가가 더 높아질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보통 B2C 접점이 없죠. 근데 저희는 그걸 이제 B2C 접점까지 마련해 가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요양기관들도 문턱이 높으세요. 아무나 영업을 오게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영업의 난이도가 높은 편이에요. 시장을 완전히 이해하는 사람이 아니면 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이 시장의 성공 모델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냐면, 저희는 킹핀이 딱 넘어뜨려야 되는 이 볼링의 핀이 저희는 지역 거점이라고 봐요. 무슨 얘기냐? 지역에 촘촘하게 센터가 많으면요, 어르신과 보호자한테 30분 1시간 안에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센터장이 가서 요양 등급 신청부터 제가 다 해드릴게요, 알아서. 근데 지금은 이게 안 되니까 직영을 하는 곳들은 강남에서 전화를 받는 거예요. 고객 경험차가 엄청 크죠. 저희는 그래서 지점을 계속 늘리는 거예요. 이 지점이 늘어나려면 저희가 지점에 보다 전문가여야 되죠. 이분들 문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제가 요양기관들의 인터넷 강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요양기관들이 알아야 되는 고시, 수급자 상담법, 요양 등급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 그런 거 해주면서 그런 거 하는 소프트웨어도 팔고 뭐 기타 소모품도 팔고. 정확합니다. 그렇게 지점을 늘려놓으면 저희도 지금 고객들한테 뭐라 그러냐면, 스마일 시니어에 전화하세요. 사람이 갈게요. 왜 스마트폰으로 하고 계세요? 사람이 30분 안에 갈 수 있는데. 저희 지점이 많으니까요. 그런 식으로 어필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제가 지점 수로는 전국에서 제일 많고 2등이랑도 거의 2배 이상 차이 나거든요. 왜냐? 저희는 이것만 하니까요. 이 가정에만 집중하니까. 근데 저희는 이런 성공 모델이 한국에 나올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거기에 좀 집중하고 있는 B2B 모델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은 좀 시간이 네, 다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시니어 하우징인데요. 이건 뭐냐면, 요즘 저것도 핫하긴 핫한데. 그죠. 역시나 제가 이 모든 키워드 중에서 두 분이 가장 친숙한 모델이 이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제가 저 실버타운 분양받고 뭐 얼마 몇 억이야 뭐 이러고 뭐 그런 거 아니야. 맞습니다. 제가 사실 언더스탠딩의 부동산 컨텐츠 열심히 보는 빅팬이어서 저는 너무 잘 아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결국 실버타운 주거를 짓는 겁니다. 실제로 뭐 기사에도 보시는 것처럼 뭐 롯데, 신라 다 도전하고 있고요. 그리고 KB 이런 금융들도 다 도전하고 있습니다. 은행들도 많이 하는 은행도 많이 하고 있죠. 결국 이 전제는요, 그냥 주거를 지을게, 그리고 렌트할게, 서비스 넣을게예요. 근데 이 사업 모델은요, 장점은 의식주 전범위를 내가 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먹고 자고 다 여기서 하니까. 그리고 또 큰 건 베이비 부머들이 이제 65세에서 시작해서 점점 기능을 잃어갈 텐데, 지금 입주하셔가지고 기능 잃을 때까지 좀 계속 머무시면 이분들의 소비력을 계속 취득할 수 있죠. 제품도 팔 수 있고 뭐 다양한 서비스를 그 공간 안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단점은요, 지금 뭐 건물을 짓는 원가가 너무 비싸잖아요. 인건비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스타트업 중에서 시니어 하우징을 하고 있는 회사들이 있거든요. 저는 이게 스타트업의 영역인가? 그러니까 내가 지을 수 있나? 돈이 없는데? 그러면 건설사도 아니고, 그러면은 운영 대행을 하는 회사인가? 그럼 운영 대행은 대체로 아파트 커뮤니티 운영 대행 이런 건 거잖아요. 그건 이렇게 성장하는 모델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지역에 운영 대행 하시는 분들처럼 실제로는 운영 대행업자잖아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펀딩을 받아서 성장할 수 있는 모델이 인가 하는 의문이 있는 영역입니다. 저거요, 건설회사 시켜서 집 짓게 하고 팜플렛 이쁘게 잘 만들어서 비싸게 분양하면 그냥 한 건으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이야기가 추정 60분에 나왔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어디나 얘기를 그렇지. 모든 펜션이 그렇고 맞습니다. 아파트가 그렇고 우리나라 모든 건설 사업이 다 한 번은 시행 잘 되면 일어서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게 실제로 그렇게 하다 보니 얼마 전에 추정 60분에 나왔던 얘기라 제가 이 제목만 보셔도 아실 거고 아마 검색해 보시면 더 나올 텐데요. 우리나라 실버타운 중에 굉장히 큰, 그리고 큰 기업들이 만든 실버타운인데요. 실제로 나중에 요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나가고 싶어라고 피켓 들고 계신 분이 입주자이세요. 저 본 것 같아요. 이분이 뭐라 그러는 거냐면, 내가 쓰러졌는데 밑에 벨이 있어요. 보통 벨을 눌렀어요, 밤에.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관리가 안 되는구나. 그래서
누가 한참 뒤에 전화를 받았어. 근데 그 사람이 응급실에 데려다 줬어요. 저는 이제 갑니다. 그런 거예요. 아니 우리 뭐 누가 상주하고 있는 거 아니었어요? 의료인? 아니요, 저 알바인데요. 대학생인데요, 저. 가버린 거예요. 그분이 혼자 다시 집으로 온 거예요. 이 일을 겪고 내가 나가고 싶다고 한 거예요. 내가 위약금 물게. 보증금 돌려줘. 근데 보증금을 지금 안 돌려주고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 저게 매입한 건 아니고 보증금 얼마에 월세 얼마 내고 왔는데. 네. 여기는요. 분양형이 불법입니다. 아, 실버타운은 분양이 안 돼요. 여기는 다 우리로 따지면 쉐어하우스 같은 거예요. 호텔에 사는 겁니다. 아, 분양은 못하게 돼 있어요?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보증금을 통제를 했어야지. 9억에 분양하려고 하던 거 분양을 못해? 그러면 8억 9천에 50씩 내라 그래.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건이 그게 분양이잖아요. 그게 사실상. 실질적인 분양이죠. 그러니까 분양을 못하게 법을 만들려면 당연히 보증금을 뭐 얼마 이상 못하게 했어야지. 맞아요. 법을 바보같이 만들어 놓으니까 당연히 저렇게 되죠. 저럴 거면 왜 분양을 못하게 해요? 사실 이게 지금 실버타운들이요. 대충 보증금은 7억에서 20억 정도를 받아요. 그다음에 월세가 200에서 500만 원 정도를 받아요. 장난 아니죠. 네. 그러니까 이게 말씀하신 게 진짜 정답이에요. 실질적인 거의 분양이에요. 자, 근데 뭐 서비스가 있다라고 주장하겠죠. 하겠죠. 네. 그래서 제가 거기서는. 실제로 많이 드는 예시인데요. 제가 여기 오른쪽에 그 부동산 어플에 그 가락동에 있는 헬리오시티 있잖아요. 네. 헬리오시티의 월세를 갖고 와봤어요. 보면 얘 월세도요 5억에 300, 8억에 200 거의 느낌이 비슷하죠. 자, 헬리오시티에 가면요 차로 삼성 서울병원까지 4분 걸립니다. 그리고 비 안 맞아도 지하에 가면 헬스장 갈 수 있고 밥도 한 끼에 아마 9,000원인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줍니다. 근데 이 실버타운은요 한 끼에 13,000원 받습니다. 여기에 누가 입주해 있다? 의사나 간호사가 상주했다고 했지만 아까 그런 일이 일어난 곳이에요. 여기가. 결국은 헬리오시티에 사는 거랑 여기에 들어가서 외지로 가는 거랑 실제로 노인이 사는 경험의 차이가 있냐는 거예요. 별 차이 없지. 뭐 그렇죠. 아침 주는 데도 있고. 다만 이제 수발 들어주는 알바생이라도 거기는 있고. 맞아요. 헬리오시티는 없고. 그래서 방문 요양을 그냥 쓰면 됩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15%만 내면 사람이 와주잖아요. 결국은 이걸 공급자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공급을 그냥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건물을. 누가요? 누가 하고 싶은 거예요? 뭐 땅을 갖고 있는 사람이든 뭐 시행사든 건설사든. 그렇지. 근데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요. 헬리오시티가 낫다니까요. 실제로 여기에서 훨씬 더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는 한. 그래서 여기에 현재 비즈니스의 관건은 우리가 계속 반복 얘기한 헬리오시티랑 뭐가 다른데 뭐를 더해줄 수 있는데 돌봄 인력 상주하는 거 말고 그럼 방문형 쓸 수 있으니까 그게 이제 이들의 미션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은 앞으로 저는 훨씬 커질 거라고 봐요. 당연히 노인들끼리 인프라를 같이 쉐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작고 큰 이런 인프라가 저는 훨씬 많이 생길 거라고 봐요. 그러나 실제로 이분들의 거주에 새로운 무언가가 없다. 부가가치가 없을 것이다. 현재는 지금까지는. 없다. 현재까지는. 보기로는 이론적으로는 이런 게 있으면 좋고 이런 게 있으면 많이 선순환이 시작될 거야는 없습니까? 아무래도 의료죠. 의료를 가장 많이 원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커뮤니티에서의 그런 네트워킹이라고 알고 있는데 사실은 주간보호센터 같은 데 가면 그냥 아침 저녁으로 프로그램 쫙 짜져 있고 놀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국가가 많이 커버를 하고 있어요. 이미 자기 사시는 동네에서 해도 다 된다. 네. 근데 그런 건 있죠. 집에서 거기까지 누가 들다 줘? 주간보호에서 송영을 하죠. 아, 주간 보호사가 오셔서 거기까지 사람이 모셔서 간다는 거죠. 근데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차이가 별로 없네. 네, 그래서 이제 거의 얘기 끝인데요. 제가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좀 그래도 하고 싶어서 갖고 온 맥락이 있습니다. 오늘 이 얘기에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산업이 되려면요, 우리가 병원과 요양이 굉장히 비슷해요. 실질적으로 병원 의료 법인은 예. 회사가 아니죠 보통. 비슷해요 지금도. 법인은 실질적으로는 그냥 사회복지 같은 측면이 가까워요. 네. 그리고 개인은 부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산업화가 되려면 병원은 비급여가 많잖아요. 네. 여기도 비급여가 좀 더 확대돼야 됩니다. 현재는 비급여가 아예 없어요. 불법입니다. 비급여가. 이게 확대가 돼야 되고요. 딱 허락된 맞습니다. 급여만 해야 된다. 허락된 서비스만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사실 되게 웃긴 얘기인데요. 요양기관들은 비영리 기관입니다. 여기 아까 제가 다트를 보여드리긴 했지만 예. 여기 상장할 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요.
상장을 시도할 때 이게 비영리 산업이에요. 비과세가 아니고요. 비영리업입니다. 요양병원, 이걸 뭐라고 해야 되나? 요양기관. 요양기관 자체가 네. 시니어 서비스, 시니어 연구소?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아니죠. 저희는 비영리하는 요양기관에게 돈을 버는 회사니까. 아, 그건 관계 없는데 병원에 약 납품하는 제약회사는 상장할 수 있지만 네. 병원은 상장 못하지 않냐? 그런 상태예요 지금. 그래서 이거는 제도가 바뀌거나 정해줘야 돼요. 하지 마. 이든가. 하든가 하게 해주던가. 이 같은 맥락에서가 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아까 그 자율경쟁 얘기. 예. 일본은 자율경쟁이지만 한국은 규제부터 한다 지금. 자율경쟁 시켜주면 된다. 이게 두 번째 얘기고요. 마지막은 복지연구. 인력 부족 문제. 이건 무조건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로봇, AI 키워드 되게 좋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전달 체계가 중요합니다. 요양보호사가 이 로봇을 입고 어르신 케어를 진짜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요양보호사가 진짜 필요한 건 로봇이 아니라 발판 같은 걸 수 있거든요. 어르신을 살짝 들고 옮길 수 있는 슬라이딩 시트 같은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런 키워드가 아니라 실질적인 좀 기술이 필요하다. 이 얘기가 좀 제가 오늘 마지막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거를 누가 개발해도 비싸게 팔 곳이 없네요. 그쵸. 노인들은 경제력이 떨어져서 안 되고 그런 거 아직은. 있다는 것도 알리기 쉽지 않고 그거 있다는 거 아는 한국 시니어 연구소에서는 그런 거 하나 사다가 그럼 이렇게 해서 한 달에 5만 원 더 받아도 되나 하면 그건 법으로 금지돼 있으니. 저희는 되지만 요양기관은 안 되죠. 아. 그래서 저희가 요양기관에 그런 역할을 계속 앞으로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요양기관이 안 사면 여기서도 어차피 못 사죠. 저희가 어르신들에게 저희가 영리를 하고요. 요양기관이 비영리를 하는 서로의 역할의 아레나를 나누는 거죠. 저희는 커머스를 직접 하고 있고 요양기관은 케어만 하는 이미 이렇게 역할 분배를 하고 있습니다. 어르신 저희가 이거 갖다 드리고 저희한테 돈 더 내세요. 이거는 불법이라 안 되고요. 네. 이거 좋은데 저 시니어 연구소 홈페이지에 가서 네. 저 결제하시고 배송 받아주세요. 다음에 올 때 제가 이걸로 뭐 해드릴게요. 이런다는 거죠. 근데 두 회사가 다 어느 브랜드를 쓰고 있냐? 똑같이 스마일 시니어 브랜드를 같이 쓰고 있는 거죠. 고객한테 연속적인 경험을 주는 겁니다. 또 그럴 거면 영리 비영리를 굳이 나눠 놓는 게 뭐 큰 의미가 네, 없을 앞으로 수도 있겠네요. 네, 그래서 앞으로 뭐 공단과 보건복지부에 뭐 이제 방침과 방향이 너무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는 어쨌든 이 시장에서 그래도 이익을 내기 시작했고 아까 막 100억씩 적자를 하는 회사들도 있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는 결국은 어르신을 바라봐야 한다. 아닐 거면 저희처럼 요양기관이 하는 고객을 명확하게 보고 이 사람이 좋아하는 걸 그냥 미친 듯이 파서 이익을 내는 회사여야 된다. 그게 저희가 바라보는 방점이고요. 저희는 이 산업이 이제 그럴 때라고 봐요. 계속 매출을 키워서 적자인데 매출을 키워서 다음 펀딩을 찾아가는 시장이 아니라 진짜 어르신의 뭐가 필요한데 요양기관에 뭐가 필요한데 그리고 진짜 우리가 계속 영속할 수 있는 이익이 나는 회사야를 시장에 저희를 비롯해서들이 보여줘야 이 시장이 조명받지 안 그러면 민간에 그냥 다 위탁되는 그런 개인이 모든 걸 하는 그냥 작은 어떤 영역으로 남을 것 같아서 저는 그런 문제의식으로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업계에 있는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고 방금 네. 대표님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 이게 대부분 정책으로 돌아가는 시장이라서 맞습니다. 네. 정책이 좀 바뀌어야 시장도 바뀌고 업체들도 달라지고 할 건데 정책은 뭘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아까도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열심히들 하시겠죠. 뭐 보건복지부든 어디든 뭐 네. 공단이든. 그래서 근데 이제 어떻게 네. 산업의 이야기가 필요하시다면 불러주십시오. 저희가 산업의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릴 수 있고 저희는 일본에서 제품을 수입하고 있고 일본을 지난달에도 갔다 왔어요. 저희 지점장님들이랑. 저희는 일본에 내년부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돌봄 통합 지원법이라고 이제 돌봄 관련된 법이 되게 큰 게 시행이 돼요. 네. 근데 일본엔 그게 이미 있거든요. 무슨 법이에요, 내용이? 그게? 이게 이제 한 기관에서 어르신들, 그다음에 장애인, 그다음에 이런 뭐 산후도우미 이걸 한 기관에 다 컨트롤하는 돌봄을 통합하는 그런 체계인데요. 일본은 이게 지역포괄 지원법이라고 해서 이미 있고 이런 기관들이 있어요. 저희가 여기를 실제로 오사카에 있는 히라타카시에 있는 공무원들이랑 거기를 갔다 왔는데요. 일본은 너무 단순해요. 시장 경쟁이에요, 그냥. 이 모든 걸 꿰뚫는 얘기예요. 알아서 해. 경쟁해. 도태될 사람은 도태돼. 고객이 경하는 거야. 고객 본위인 거죠. 그리고 고객이 정하는 거죠. 여기 좋아요 하면 사면 우리처럼 그 돈을 줍니까? 주죠. 아, 수가는 주는데 수가 체계가 열려 있는 거예요. 우리 의사 책이랑 똑같네요. 맞습니다. 동네 어느 상가에 무슨 내과 가는 거는 다 고객이 알아서 정하는 거고 맞습니다. 고객이 가면 권보수가는
그 의사한테 드리고.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감기도에 무한경쟁. 뭐 이렇게 되게 약이 국내 것도 있고 해외 것도 있고 이런 경쟁을 해주면 봉침도 있고. 시장은 저는 충분히 바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얘기를 저 같은 애들이 하는 이유는 저희 같은 애들은 어쨌든 시장에서 어르신 케어부터 똥 닦는 것까지 다 해본 애들이 실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리고 더 이상 이제 매출과 적자 경쟁에서 벗어나야 저희 같은 애들의 메시지가 저는 힘이 설 거라고 생각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불러오신 또 타이밍이 다행히 저희는 그걸 벗어난 타이밍이 돼서 좀 더 이런 메시지를 드려봤습니다. 이진열 대표님 부모님은 어떠세요? 건강하세요? 네, 저희 어머니는 건강하신데 저희 할머니를 제가 요양 등급 다 받아들였고 할머니가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저희 할머니가 저희 창원지점의 고객이셨고요. 저희 제품의 1호 고객이셨어요. 저희 할머니 케어를 저희 서비스에서 다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창원에 있는 어떤 시니어 무슨 스마일 시니어 쪽에다가 네. 대표님이 직접 전화하셨겠는데 나 여기 시니어 영수 대표인데요. 네. 우리 할머니들 좀 잘해주세요. 네. 직접 대표님 자주 가시고요. 네. 그렇게 했겠네요, 그죠? 뭐 했습니다. 네, 하고 그 대신에 뭐 센터장님들이 다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이세요. 그러니까 이 일이 어르신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거 못하는 일입니다. 그렇지. 네, 그래서 저는 직접 제가 수혜를 받은 입장이어가지고 저희 집이 이거에 대한 되게 큰 어떤 자부심과 또 이런 자긍심도 있고 또 문제의식도 있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면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 드린 내용들이 저는 시장에서 3년 내내 떠들었던 얘기입니다. 그러나 쉬쉬했죠. 정리해 봅시다.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면 안 되냐면 그냥 한 달에 정확히 얼마 내고 나라에서 얼마 주고 딱 그것만 하고 더는 하지 말고 덜도 하지 말고 이거 해놓으면 안 된다. 맞습니다. 내과 가도 뭐 영양주사는 뭐 5만 원인데도 있고 7만 원인데도 있고 피부과는 100만 원인데도 있고 네. 하듯이 그런 거 하게 해야 서비스가 업그레이드 된다. 경쟁할 수 있다. 그래야 되는 데도 되고 안 되는 데는 도태되지. 맞습니다. 뭐 이러면 뭐 구별이 안 간다 도대체. 그렇죠. 고객 입장에서는 구별이 안 간다. 그거부터 하기 시작하면 뭔가 선순환은 되겠네요. 선순환이 되죠. 다만 부자 노인, 가난한 노인의 차별은 생기겠네. 생기겠죠. 근데 그것도 원래 소비에서는 일어나는 일이었으니 원래 세상이 그런 거고 인생이 그런 거지 왜 여기서만 갑자기 공산주의냐? 예를 들어서 뭐 하방을 좀 뭐 막아줄 수도 있죠. 막아주는 뭐 네, 그런 방법도 제도를 있죠. 뭐 지금 있는 제도가 이제 하방일 테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본인 부담금률이 30%로 올라갔어요. 원래 10%였는데요.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그 급격히 고령화될 텐데 네, 요양보호사 수급이 어차피 안 될 거라서 맞습니다. 지금 이런 체계가 그냥 저는 무너질 것 같은 건 되는데요. 뭐 자율성을 주던 뭘 네. 하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의사가 부족한 상황이랑 이제 뭐 똑같아지는 그런 느낌인데. 그렇죠. 근데 일본은 실제로 외국인 노동자를 들였어요. 요양보호사로? 네네, 2010년대 중반에 비자도 해결해주고 다 했습니다. 한국도 그런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데요. 결론 말씀드리면 일본은 실패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요양보호사 일하는 것보다 옆에 호텔리어 하는 게 훨씬 돈을 더 많이 주는데 거기도 일자리는 없거든요. 거기도 사람 부족하니까. 사람 똑같이 부족하니까. 한국도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기술이 조금 더 어르신의 진짜 전달 체계에 맞게 더 많이 생겨야 한다. 그리고 사실은 누가 안 지쳐야 하냐면 요양기관들이 안 지쳐야 돼요. 기관들이 모두의 그 감정을 받아서 해결해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분들이 디지털 전환이 돼서 이분들이 체계 안에서 계속 사람을 케어해 가야 요양보호사도 지치지 않고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고요. 그렇지, 어르신도 실제로 돌아가면 이게 품질이죠. 그래서 일본의 개인 사업자 비중이 85% 이상인 겁니다. 기업이 될수록 고객 경험이 주는 거예요. 관리가 어차피 잘 안 되고. 왜냐면 당장도 요양보호사, 그러니까 센터장이 10명 케어하는 거랑 100명 케어하는 거 비교해보면 100명 케어하는 기관의 마음에 나누는, 그러니까 100명 케어하는 기관의 센터장이 마음의 n분의 1이 더 작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는 지역을 기반으로 지역에서 마음을 쓰는 사람들이 밑을 지탱해 준 거죠. 이거는 그럼 대형화가 어렵다는 말씀입니까? 왜냐하면 일본의 100조가 넘는 시장에서 1등이 1.4조 원밖에 못하니까요. 대형화된 기관이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맞습니다. 말씀하신 n분의 1조각 나는 것 때문에. 맞습니다. 그만큼 손이 많이 가고 잔손이 많이 가는 서비스라는 뜻이네요. 그게. 휴먼 터치가 이 산업의 본질입니다. 우리 채팅창에서는 우리 부모님도 곧 이렇게 되시거나 지금 이런 중이시거나
뭐 곧 그러실 텐데 뭐 좀 팁 좀 없어요? 하는 뭐 그런 질문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제도가 보통 어느 시점에 많이들 인식하시냐면요.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추석 명절에 딱 모여요. 모였을 때 어느 날 봤는데 우리 엄마가 이상하네. 갑자기 새벽에 냉장고 문을 열고 서 있더래. 혹은 갑자기 연락을 받는 거예요. 어머니가 낙상을 하셨대요. 그때 제도를 찾아요. 근데 안타깝지만 이렇게 뭔가가 발생하면요. 이걸 급성기 질환이라고 해서 공단에서 3개월 등급 신청을 안 받아요. 그러면 3개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기능 저하가 생기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때부터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있는 센터의 도움을 받아서 요양 등급을 미리 받아놓는 게 진짜 중요한 팁입니다. 받아놔야 필요할 때 쓸 수 있는데 받아놓으면 언제든지 콜만 하면 되는데 필요할 때 등급을 받으려면 3개월 일단 기다려야 되지. 등급 판정에는 한 달이 걸려요. 4개월을 뭔가 어떻게 가족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팁은 미리 준비하는 거. 미리 제도가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한 팁이고요. 사실 두 번째는 보호자분들의 마음이 너무너무 우리 부모님을 잘 케어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안타깝지만 내 자녀를 바라보는 마음과는 솔직히 다릅니다. 이게 너무 현실적인 얘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진열 대표님도 그러셨다는 것 같고요. 저희 어머니가 저보다 부자셔가지고요. 제가 마음만 잘 쓰면 될 것 같은데 네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떤 걸 잘해야 되냐면 나 대신 보호자 역할을 잘할 사람을 찾으셔야 돼요. 결국은 같이 안 살잖아요. 그러니까. 따로 살죠. 그러면 나만큼 마음을 써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지역에 있어야 이게 돌아가는 능력. 그분이 매일 오시는 요양보호사예요? 저희는 그걸 센터장이라고 정의합니다. 아, 센터장님. 왜냐하면 요양보호사는 어르신마다 평균 한 3번 정도는 바뀌어요. 왜냐면 어르신이 내가 상태가 다르기도 하고 안 맞을 수 있으니까. 사람을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안 바뀌는 사람은 누구다? 센터장인 거죠. 그 사람이 보호자 역할을 잘해서 약간 이 집이 좀 뭔가 안 맞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교체해주기도 하고. 나랑 맞는 센터장님을 찾아야 되는 거네. 정확합니다. 우리 집에 맞는 센터장을 찾는 게 이 고민의 그냥 시작입니다. 그러면 나머지는요, 센터장님들 줄줄줄 나와요. 알아서 그냥 가만히 계세요. 자, 뭐 주세요. 제가 신청할게요. 자,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의사소견서 제가 여기로 가시면 돼요. 다 알아서 해줍니다. 여기 한 발짝을 떼는 게 중요하고 이걸 교육을 잘 받은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실질적인 이 보호자의 그런 마음에 짐을 져는 가장 중요한 스텝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3년 전에 나왔을 때도 저희는 요양기관들의 저력을 믿고 그들을 서포트하는 회사라고 설명드린 거고 지금도 똑같은 거죠. 저희는 그들의 저력을 믿는 거죠. 그들이 훨씬 더 케어를 잘하고 그들이 중요하다는 그게 아마 제가 좀 드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팁이지 않을까. 여기저기 정말 원장님 쇼핑을 다녀야 되네. 센터장님 쇼핑을.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집체 교육을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그래서 내일 저희가 교육하는데요. 한 300개 정도 기관이 오세요. 저희가 그렇게 집체 교육을 엄청 많이 해서 이제 그들을 잘 교육시키고 또 그분들에게 알겠습니다. 다시 영업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웬만하면 저희 스마일 시니어 스마일 시니어 거기 가면 좋은 센터장이 많다. 네. 스마일 시니어에 전화하시면 사람이 갑니다. 저희는 AI와 모바일 앱이 아니라 사람이 갑니다. 그럼 다른 센터장님 보내주세요 하면 좀 먼 센터장님 모시고 네. 다른 센터장님이 하면 또 오시고 이런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마음에 드는 센터장님이 나올 때까지? 맞습니다. 네. 지역별로는 그 요양보호사가 많은 지역도 있고 모자라는 지역도 있다면 네. 모자라는 지역은 센터장님이 좋아도 요양보호사가 모자라니까 줄 서서 기다려야 되고 못 보낼 거 아니겠어요? 이게 또 매직인데요. 좋은 센터장님들은요. 요양보호사가 많습니다. 그냥 요양보호사님들이 거기서 맨날 과일도 깎아 먹고 커피도 한 잔 마시는 지역의 사랑방이에요. 그래서 좋은 센터장님은 요양보호사가 부족하지 않습니다. 대체로 요양보호사가 부족한 곳들은 기업이에요. 기업은 그 휴먼 터치를 못 하잖아요. 아이러니하죠. 그 환자한테 좋은 센터장은 보호사님들한테도 좋고 당연합니다. 그럴 듯 그래. 합니다. 달리기 잘하는 애가 일도 잘하고 그러더라. 네. 사람의 마음을 사는 일이어서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다양한 좋은 팁을 정책하시는 분도 얻으셨을 것 같고, 네. 투자하시는 분도 얻었을 것 같고, 네.
집에 노인분 계신 분들도 좀 얻으셨을 것 같고 되게 유익한 시간인데요. 왜 이렇게 유익하지 오늘? 아 다행입니다. 제가 3년 만에 나와서 그래도 유익한 이야기를 좀 더 하실 수 있어가지고 성장해서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뭘 도와드려야 되나? 제가 보니까 여기 간판이 많이 생겼더라고요. 그때는 하나도 없었는데. 저희가 지금 예전에 언더스탠딩이 아닙니다. 아 그렇더라고요. 네. 네, 이제 내일쯤 되시면 이제 저 이 대표님 저 봤어요. 뭐 진열아 너 나왔더라. 뭐 이 얘기 많이 들으실 걸요. 아 그러게요. 저도 이 언더스탠딩의 저력에 또 힘을 입어 보겠습니다. 네. 하다가 또 불편한 점이나 고민거리 있으면 또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볼게요. 네. 한국 시니어 연구소의 이진열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